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대선 후보들의 추경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면 통화당국은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유동성을 축소할 방침이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엇박자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 연말 은행주의 배당 수익률이 최대 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다 배당 확대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대표적인 고배당주인 은행주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급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사들의 지점 통폐합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과 디지털 전환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유럽 경쟁당국이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대해 독과점 우려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선사가 몰려있는 유럽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양사의 합병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 현장을 찾아 보다 속도를 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동행해 눈길을 끌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원규 기자.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시 강북구에 있는 미아 4-1구역입니다. 이곳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신속통합기획은 기존 재개발, 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보다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곳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윤석열 대선 후보도 동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미아 4-1구역 원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재개발을 하루빨리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고요. 또 이날 현장에 동행한 윤석열 후보는 오 시장을 팍팍 밀어주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오 시장님 오셨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대선에서 승리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오 시장님 팍팍 밀어드릴게요. 정비사업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면서 지역사회에 관심이 뜨거운데 현재 어디가 선정된 상태입니까? 일단 이곳 미아 4-1구역을 포함해 총 20곳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건축 대역급으로 알려진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송파 장미아파트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자 지난 10월 공모에서 모두 102곳이나 참여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총 25곳을 지정하고 약 2만 6천 호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 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 변수는 없습니까? 일단 신속통합기획이 흥행을 넘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는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단지들이 너도 나도 참여에 나선다면 철거디 이주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뜩이나 전셋값 폭등에 따른 불안한 임대차 시장에 불을 붙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물의 노후화 등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 단지 모두 신통계획을 적용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시급하고 꼭 필요한 단지 위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내 승인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가 아직 첫 발도 못 뗀 것으로 전해졌는데 연내 허가가 나려면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절차가 시작돼야 합니다. 신동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품목 허가 신청 당시 식약처가 공언했던 40일 내 허가 심사 완료의 날짜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강립 식약처장도 지난달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노바백스 백신 승인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한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바백스 허가 심사는 3중 자문 절차 가운데 첫 단계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허가 심사는 1차 검증 자문단을 거친 후 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3차 최종 점검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검증 자문단의 자문이 이뤄진다면 연내 허가는 가능하겠지만 이에 대해 주무기관도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식약처의 승인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 생산을, 하반기 노바백스 백신 위탁 생산을 기반으로 1조 원 매출을 기대해 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가격이 16달러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국내 도입 물량 4천만 도즈를 위탁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겐 없어서는 안 될 매출 효자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의 허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했으며 유럽연합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품목 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가운데 노바백스의 국내 허가 여부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도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시기라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3년 가까이 끌어온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의 합병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유럽에서 독점을 핑계로 합병에 제동을 거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된 건데 이른바 K조선업 빅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오늘 두 회사 모두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놓고 유럽연합, EU가 심사에 착수한 건 지난 2019년 말.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3번이나 미뤘던 심사를 지난달 말 재개한 가운데 최근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급격한 부활과 함께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로 기업 결합을 불허할 거란 얘기가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2년 전 합병 발표 당시만 해도 국내 조선업계는 수주 가뭄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물류업 호황에 힘입어 수주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집계된 올해 선박 주문량은 1년 전보다 138%가 증가한 4,507만 CGT로 이 가운데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한 선박 비중은 38%에 이릅니다. 유럽은 특히 환경 규제 강화로 발주가 급증한 LNG선 시장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LNG선의 경우 국내 조선업계가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두 회사의 점유율만 무려 70%에 이릅니다. 앞서 크루즈선 세계 1위, 3위 조선사 간의 합병도 거부했던 EU 당국이 LNG선 시장 독점 또한 방치하지 않을 거란 시각이 팽배합니다. 독점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현대중공업 측은 건조기술 이전과 조선소 일부 매각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EU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잔고 보면은 10년 뒤 그것도 뭐 차 있을 정도로 공급자가 되게 제한적인 시장이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도 벤더가 되게 많이 있고 여전히 뭐 일본도 어쨌든 계속적으로 조선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바잉 파워가 더 강한 시장으로 다들 이제 인식을 해왔었고요. 시장이 다르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차이가 있다. 다만 이 같은 합병 무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업계에 미칠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2년 전 상황과 달리 당분간은 수주 호황으로 국내 조선사들이 저가 입찰 등 과다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시황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서 3사가 우선은 좀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은 되다 보니 혹시 안 되더라도 아주 안 좋은 상황만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EU의 최종 판단은 다음 달 20일 내려집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 K9 자주포 호주로 간답니다. 예. 우리나라가 개발한 K9 자주포가 호주로 전격 수출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호주 방사청 격인 획득관리단은 오늘 호주 캔버라에서 한화 디펜스와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호주는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구매할 예정인데 수출 규모는 9천억 대에 이릅니다. K9
K9 자주포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최신형 무기잖아요. 이미 예. 꽤 여러 나라에서 수출이 된 상태죠. 예, 맞습니다. 이 K9 자주포가 현재 터키와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총 7개 나라에서 1,700여 문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예. 호주는 그 8번째 나라가 될 예정이고 현재 이집트와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국방력도 자랑하고 동시에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이번 건을 계기로 호주와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는 것처럼 보이죠? 예, 현재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특히 올해가 호주와 수교 60주년인 만큼 양국 간 관계가 더 긴밀해지는 계기가 된 건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호주 모리슨 총리와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한 분야를 살펴보면 국방과 방산, 또 사이버 안보 분야를 비롯해서 수소 경제와 태양광, 또 탄소 포집 장치 같은 친환경 핵심 기술 분야, 그리고 우주 탐사와 발사체 산업, 위성 항법 분야까지 해당이 됩니다. 양국은 또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는데 광물 탐사와 개발, 생산, 광산 재해 관리까지 인력과 기술 분야에서 모두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 대응과 또 백신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는데요. 참고로 오는 15일부터 백신을 접종한 우리 국민은 호주에 무격리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호주와 협력하기로 한 분야들이 대부분 그간 한국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분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방역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하고 세계 최대의 백신 위탁 생산국이기도 하고 말이죠. 또 국방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주 산업에서는 얼마 전 누리호 발사가 첫 발사인데도 거의 성공 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간의 업적들이 차근차근 쌓여서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호주가 얼마 전에 우리 요소수 대란 때 긴급으로 요소를 제공해준 나라기도 하죠. 그렇네요. 이런 결과는 오롯이 수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예, 두 번째 키워드 보시면 연간 누적 수출이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우리나라의 연간 누적 수출액이 6,032억 9,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수출이 6천억 달러를 돌파한 게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인데요. 역대 최고 수준이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호조세를 이어간다면 12월 말까지 정부가 예상한 6,400억 달러 돌파도 무난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잘 나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요즘 이 공급망 문제 때문에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많아서 적자 아닌가요? 예, 일단 다행히 연간 누적으로는 흑자 수준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이달 10일까지 연간 누계 수입액은 5,75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75억 달러 정도 흑자를 낸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연일 적자 행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이달 10일까지도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크게 늘어서 25억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주로 원유와 반도체 같은 품목들에서 이 수입액 증가가 컸습니다. 원유와 반도체라면 역시 공급망 병목 현상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연간 누적으로는 고무적인 결과지만 이대로 적자가 계속된다면 내년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우리 건설사들의 해외 공사 수주 분야에서는 좋지 못한 실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인데요. 예. 이달 10일까지 연간 누적 해외 건설 수주액이 243억 달러로 305억 달러 수준이던 지난해보다 20%나 낮은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와의 물류나 인력 왕래가 쉽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같은데 당초 정부의 목표는 지난해와 비슷한 300억 달러 수준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에 따르면 당초 목표인 300억 달러보다 미달한 이유는 코로나 불확실성 때문에 주요 프로젝트의 수주 계약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중동 사우디 고압 송전망 공사와 카타르 종합병원 보수공사 같은 이런 여러 사업들의 계약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지난해 수준의 수주 실적 달성도 가능할 수는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석유화학공사와 러시아 메탄올 생산 사업은 수주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이 홍 부총리는 기업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내년에 수출입은행 특별 개정 1조 원 추가 조성을 통해 이 수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행히 이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은 예상만큼 크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서서히 공급망과 해외 수주 지연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예,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고가 전세 대출 제한 없던 일로입니다. 예. 9억 원 이상 고가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 제한을 검토하던 SGI 서울보증이 다시 검토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SGI 서울보증 측은 최근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보증 제한 조치가 실수요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현 운영 조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이 전세 대출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보증기관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제공하는 기관은 총 3곳입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SGI 서울보증. 이 중에서도 5억이 넘는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은 SGI 서울보증에서만 제공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보증기관들을 불러서 서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돼야 하는 전세 대출 보증이 고가 전세에 이용되는 게 맞냐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SGI 서울보증은 9억이나 15억 원 사이의 고가 전세 보증 제한 기준을 만들려고 고민했지만 결국 철회한 겁니다. 강남권 초고가 전세 주택들을 중심으로 대출 제한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커지면서 철회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싼 전세 보증금을 대출로 조달해야 하는 이 강남권 세입자들의 부담은 다소 줄긴 하겠습니다만 동시에 이 다주택자들의 조세 전가 현상을 방관하는 셈이기도 해서 일각에서 비판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규제를 완화하는 행보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양도세 관련해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를 1년 유예하는 구상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보유에 따른 일상적 부담은 늘리고 거래에 따른 일시적 부담은 줄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론과 상관없이 양도세도 거래세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면서 양도세 완화가 이 거래세 완화 또 보유세 강화 기조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처분 시기별 차등 완화라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인데 이와 함께 다주택자 종부세에 대한 핀셋 조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종부세가 부담돼서 팔고는 싶은데 양도세가 너무 세서 처분을 못한다는 지적들이 많았죠. 이런 부분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후보가 또 이제 시골 움막을 사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주택자 종부세로 중과하는 억울하다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타당한 것 같다면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상황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죠? 윤 후보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 50% 감면하자는 입장입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재산세와의 이중 과세 문제가 있다면서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긴 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후보 모두 양도세는 한시적 완화를 주장하면서 보유세 면에서는 의견이 반대로 갈린다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으로 중동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요 나라들이 최근 IT 전환을 서두르면서 협업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는데 당장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동을 다녀온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9일 3박 4일간의 중동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조그만 회의가 있었고요. 전 세계에서 각계 방면에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그래서 세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각 나라나 산업들에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건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 수주를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화웨이 통신 장비 철거를 요구하면서 삼성전자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 부회장이 직접 챙기기로 한 겁니다.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보니 중동 지역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IT 기업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최근 석유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5G, AI 등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G 기반의 초연결 도시 건설에 우리 돈으로 60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중동 국가들이 5G 다음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9월 인공지능, 디지털 화폐 등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해 프리랜서 비자 도입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 컨설팅 업체는 2030년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 AI 산업 선장률이 연평균 20%에서 34%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중동 지역은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지 않은 제3지대로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체하는 와중에서 양자가 대립하지 않는 제3의 지대를 찾아야 되는 과제를 삼성이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로 상당한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차세대 산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지역,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중동이라는 지역이 한국의 대기업들의 상당히 이제 매력 지역에 실제 중동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아랍에미리트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13조 7,8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8%나 증가했습니다. 오일머니로 무장한 중동 국가들이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중동 오일머니가 ICT 산업으로 눈을 돌리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신용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신 기자, 과거에도 중동 붐이라는 게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였죠. 중동 국가들의 건설 붐 이후에 30여 년이 지난 2015년 당시에도 제2의 중동 붐이 한번 일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중동 4개국 순방을 한 뒤에 수십 건의 MOU를 성사시켰었고요. 또 국내 기업들의 중동 진출 지원 정책도 잇따라 추진이 되면서 제2의 중동 붐이 일었었거든요. 예. 실제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투자 금액을 보면 2013년까지는 5억 달러 미만이었다가 투자 금액이 2015년도에는 껑충 뛰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서 15억 6천만 달러를 찍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매년 투자 금액들이 줄면서 지난해에는 7억 8천만 달러, 올 들어 6월까지는 1억 달러로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2015년이면 그렇게 뭐 과거는 아닌데 왜 급격히 다시 이렇게 위축이 된 겁니까? 아무래도 뭐 당시 국내의 정치적인 문제 이슈도 좀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갑자기 닥친 저유가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네. 2019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교역 시장이 한번 크게 요동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좀 주요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이유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이 있었을 수 그 있겠죠. 시기라서 예. 그렇군요. 네. 유가가 싸져서 이 중동 국가들이 대규모 사업을 벌일 여력이 좀 줄었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그랬던 중동이 요즘 ICT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과거에는 뭐 건설이나 인프라 투자가 주를 이뤘다면은 이제는 그 투자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가 됐고요. 이 과정에서 중동 국가들도 자체 해결 능력이 우리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의 육성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보건의료 체계라든지 식량 조달은 자급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뉴노멀 시대에 발맞춰서 5G라든가 AI 산업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나 로봇 기술 등을 주류 사회로 좀 편입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4차 산업혁명 기술 쪽으로 눈을 네. 좀 돌리는 거는 우리랑도 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 중동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이런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건가요? 맞습니다. 2019년 1,500달러 규모였던 중동의 ICT 시장 규모를 좀 살펴보면은 매년 4% 이상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4% 이상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국가별로 이 ICT 육성 전략을 살펴보면은 아랍에미리트의 경우는 국내 발전 전략을 통해서 ICT 기술과 공동용 연구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카타르의 경우에는 국가 디지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통이라든가 물류, 또 환경과 헬스케어, 스포츠 같은 이 5개 분야에 내년까지 16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우디의 경우에는 스마트 시티라든가 스마트 공항,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서 매년 이 정부 예산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 이집트라든가 요르단, 터키 같은 여타 이 중동 지역 국가들 역시 각국에 걸맞은 ICT 분야 비전을 수립하고 인재 육성이라든가 해외 기술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뭐 해외 건설 수주나 이런 쪽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제는 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도 많이 좀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요즘 이제 뜨고 있는 5G나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 대해서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면서요? 맞습니다. 실제로 2020년 작년 기준인데요. 중동 5G 시장 규모가 43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매년 89%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2025년에는 중동 전체 인구의 30%까지 5G 보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중동 국가들의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 UAE의 경우에는 2019년 5월에 중동 지역 최초로 5G 서비스를 론칭을 했고요. 또 UAE 최대 통신사인 에티살랏은 5G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비디오 스트리밍 모델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역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관련 시설에 이 5G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이 5G 관련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의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산업 투자를 늘리면서 2030년까지 3,200억 달러 규모로 매년 30%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국가별로 살펴보면 사우디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달에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요. 또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2017년부터 인공지능 부를 아예 신설을 했습니다. 예. 장관급 직급을 신설을 해서 이 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뭐 인프라 투자 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기대를 모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 좀 강하긴 합니다만 다른 경쟁자들도 요즘에 좀 많아지고 있고 말이죠. 네. 진출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겠습니까? 일단 이 중동 지역은 뉴노멀 시대에 발맞춰서 민간 자본을 활용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 골자거든요. 예.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그리고 K-방역이라든가 스마트팜 같은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이 자국 내 산업구조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합작이라든지 현지 법인 설립 그리고 현지 생산 라인 증설 같은 방식으로 자본과 기술의 융합을 추진하는 방향이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 투자를 하는 이 뭐 TSMC가 요즘에 이제 미국, 일본에 이어서 독일에도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런 전략이 우리도 좀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뜨기 시작한 중동 시장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일단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다른 국가들의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책 말고도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두바이 엑스포 그리고 내년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은 중동 지역에 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이에 맞춰서 소비가 늘어나고요. 또 서비스 관련 인프라가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좀 위험 요인도 살펴봐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재확산되면서 신규 프로젝트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유가가 또 떨어지면서 정부의 재정 여건이 그만큼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요인들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산업부 신용훈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100조 원을 지원하자. 대선 후보들의 이런 공약이 시행되려면 기재부는 재정을 더 풀어야 하고 추경 논의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면서 내년에도 추가 긴축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국 간 정책 엇박자가 길어지면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내년 예산의 73%를 상반기에 쓰기로 한 정부. 예산 자체만 봐도 올해 본 예산과 두 차례 추가 경정 예산을 더한 것보다 많습니다. 오미크론 공포로 내년에도 돈을 더 풀어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여야 대선 후보들은 벌써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놓고 내년 100조 원 이상의 추경 예산 신경전에 돌입한 상황. 정부가 정치권의 돈풀기 기조를 따라간다면 내년 초 추가금리 인상을 앞둔 한국은행과의 정책 엇박자 문제가 다시 떠오를 전망입니다. 재정당국은 확장적으로, 통화당국은 긴축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돈풀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년부터 코로나 긴급 지원을 줄이면서 재정 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해외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위기 2년 동안 재정 총량의 상한선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라며 바람직한 정책 조합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엇박자가 내년에 그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은 국채 신인도가 떨어지거든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외환위기도 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가를 못 잡으면은 근로자들의 임금도 올려줘야 되고 경기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과 슈퍼 예산을 함께 맞닥뜨린 우리 경제. 경기 회복을 위해 어떤 정책 조합이 필요한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증권업계는 요즘 지점 통폐합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역대급 실적 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군살 빼기에 나선 건데 지점을 대형화하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불안한 대내외 환경과 비대면화 때문이기도 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지점 2개를 하나로 통합한 삼성증권. 여기에 최근 6개의 지점을 추가로 통폐합에 나서며 군살 빼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63개였던 지점이 2년여 만에 44개로 19개나 없어지는 셈인데 비율로 보면 30%나 축소하는 겁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역시 지점 통폐합에 나서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한국투자증권의 지점 수는 79개인데 연말 5개의 지점을 통폐합한다는 방침입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명동센터를 광화문 금융센터로 통합해 대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소형 증권사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교보증권이 서울지점 1개를 없앴고 대신증권은 오는 18일 1개 지점을 다른 지점과 통합할 예정입니다. 올해 3분기 증권업계는 전분기보다 10% 이상 당기순이익을 늘렸지만 지점 통폐합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증권업계 전체로 보면 지난해 12월 말 929개였던 국내 증권사 지점은 지속적으로 줄어 9월 말 현재 895개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 불안, 여기에 비대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지점 통폐합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와 이에 따른 경기 부진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지점 방문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비용 효율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점포 대형화로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트렌드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증권사들의 군살 빼기가 자칫 인력 구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점 통폐합이 원격지 발령이나 직무 변경 등으로 연결돼 비자발적 퇴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점 축소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유효 인력들을 추가적인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이라는 결과로 연결시킬 인센티브가 커지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 행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국내 증권사들. 대내외 변수와 함께 증권업계의 영업 트렌드가 비대면으로 변화하면서 지점 통폐합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연말 배당락일이 다가오면서 전통적 고배당주로 꼽히는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올해 은행주의 배당 수익률은 많게는 거의 7%에 이를 걸로 전망됩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올해 은행주 평균 배당 수익률 예상치는 약 6.1%, 코스피 200 종목의 2.4%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종목별로는 우리금융지주가 주당 887원 배당으로 수익률이 6.8%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23년 만에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주주 환원 정책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나금융과 DGB금융, 기업은행은 6%대로 그리고 국내 1, 2위를 다투는 KB금융과 신한지주는 각각 5.08%, 5.58%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올해 특히 연말 배당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배당 자제를 주문하면서 불가피하게 소극적으로 배당에 임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올해 역대급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점, 남은 4분기 실적 전망 역시 밝다는 점은 더욱 배당 확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당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대출 금리는 더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며 은행의 순이자 이익이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12월 결산법일의 배당 날일은 오는 29일. 연말 배당을 노리는 투자자들이라면 28일 장 마감 전까지는 매수를 마쳐야 합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면 꼭 챙겨야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예, 박 기자, 주식시장에서도 꼭 챙겨야 하는 게 있다고요? 네, 바로 고배당주입니다. 찬바람 불 땐 배당주에 투자하라는 말, 이런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어떤 종목에 투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투자하느냐도 관건입니다. 오늘 뉴스앤마켓에선 어떤 배당주가 높은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는지, 또 이 종목들에 언제 투자하는 게 최적인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저희가 미국의 배당 킹 종목들 살펴봤는데 우리 시장에는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 김보미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은행주는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힙니다. 예. 올해 배당 수익률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장사는 모두 21곳인데 이 중 은행과 증권사 등을 아울러 금융업종이 13개나 차지를 합니다. 현재 가장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삼성증권으로 7.56%의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 NH투자증권과 삼성카드 등도 6%가 넘습니다. 금융업종 외에도 배당이 높은 곳은 현대중공업 지주로 7%로 집계가 됐고 금호석유와 포스코 등도 약 6%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됩니다. 예, 저희가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흔히 그냥 쉽게 수익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주식 한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한 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배당 수익률은 10%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주식이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가격이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오히려 배당 수익률은 20%로 뛰겠죠. 배당금은 동일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즉 주가가 이제 하락하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딱 배당 수익률만 보고 배당주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조금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호석유와 포스코의 배당 수익률이 높지만 주가가 많이 빠져서 배당 네. 수익률이 높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또 배당 수익률보다 배당 낙일 주가 하락폭이 더 클 경우에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 지금 뭐 살펴볼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박 기자가 항상 배당 낙일 중요하게 네. 또 포인트로 짚어주시잖아요.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된다면서요? 네, 배당 락이라는 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 즉 이때부터는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겁니다. 즉 배당 기준일 다음 날을 배당 락일이라고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배당 막차일은 28일입니다. 오는 30일보다 이 거래일 전인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하고요. 예. 배당 락일은 다음 날인 29일이 되겠죠. 이날은 배당을 노린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통 주가가 떨어집니다. 만약 배당 수익률 5%를 노리고 투자를 했는데 배당 락일에 주가가 10%나 빠진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겁니다. 따라서 이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향후 주가 흐름까지도 따져보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예,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건데 실제로 배당 락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집니까? 네, 많이 떨어집니다. 앞서 금융업종 외에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현대중공업 지주를 꼽았었는데 이 현대중공업 지주는 지난해 배당 수익률이 5.84%였지만 배당 락일에 주가가 8.8%나 하락을 했습니다. 예. 또 하나금융 역시 배당 수익률이 5.8% 정도 됐는데 배당 락일에 주가가 약 5%나 하락을 했습니다. 예, 정말 잘 따져보셔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고배당주라고 해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또 NH투자증권은 증권주의 경우 올해 배당을 많이 준다곤 하지만 내년 주식시장 전망이 좋지 않다며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선 고배당이 예상되면서도 향후 주가 전망이 밝은 종목으로 은행주와 산업재 관련주를 꼽았습니다. 예.
은행주는 금리 인상이 예정된 만큼 실적 상승이 전망이 되고 또 기계나 조선 등 산업재 관련주도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주와 산업주, 그럼 이 종목들은 연말에 좀 빨리 선점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 배당주 투자에도 최적의 시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배당락이 임박해서 사면 배당락의 손실이 굳어지고 너무 또 일찍 사면 오랜 시간 시장 위험에 노출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위험과 수익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결과 증권업계에선 12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가 가장 균형 잡힌 매수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딱 지금 시기인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사는 건 이제 지금부터 흐름을 봐서 진입을 하고 파는 건 언제 팔면 될까요? 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예. 배당 수익률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인데요. KB증권은 배당 수익률이 3.8%가 넘는 초고배당주를 샀는데 이미 주가가 배당 수익률 이상으로 올랐다면 배당락 전에 파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만약 배당 수익률보다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고 배당락일에 매도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을 했고요. 다만 배당 수익률이 2.4에서 3.8%로 적당히 높은 배당주의 경우 초고배당주보다 천천히 매도할 것을 조언을 했습니다. 예. 1월 정도까지는 주가의 회복 흐름을 보면서 파는 게 낫다는 의견입니다. 예, 여러분들 메모하셔야겠습니다. 일단 배당 수익률에 따라서 크게 매도 시기가 달라지고 이 안에서도 배당 수익률과 주가의 상승 비율을 따져서도 매도 타이밍이 달라지니까요. 만약에 배당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 꼭 참고하셔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기업 하나 더 다뤄볼까요? 네, 오늘은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LX 세미콘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X 세미콘 오늘만 하더라도 5% 올랐는데 일주일 새에 따지면 주가가 35%가량 뛰었습니다. 수급이 어디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지난 금요일까지 13거래일간 줄곧 LX 세미콘에 자금을 넣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LX 세미콘이고요. 규모로 따지면 약 544억 원 수준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LX 세미콘 종목 보시고 무슨 종목이길래 이렇게 관심이 많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옛날 사명을 들으면 바로 아실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구 실리콘 웍스입니다. 예. LX 세미콘은 지난 5월에 LG에서 분할된 신설 지주 회사인 LX 홀딩스의 자회사로 이 LX 홀딩스로 편입된 이후 실리콘 웍스에서 LX 세미콘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LX 세미콘은 국내 1위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체로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 부품인 디스플레이 구동칩 등을 설계,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뭐 실리콘 웍스 탄탄한 기업이었던 거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정말 말 그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어떤 이슈가 적용됐을까요? 네, 올해 가격 상승세로 실적 개선을 이끌었던 이 디스플레이 구동칩이 내년에는 출하량 확대까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주요 고객들의 IT 패널 판매량, 이 생산량 확대 등으로 중대형과 모바일 DDI 모두 수요가 견조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LX 세미콘이 LG 이노텍의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소자 설비와 특허 자산까지 인수했다는 점도 주가 상승에 불을 붙였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시장 규모는 현재 1조 원대인데 오는 2030년에는 1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업계에선 향후 LX 세미콘이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까지 뛰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력인 부분에서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데 지금 자동차 반도체 시장 확장의 기대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잘 갈 만큼의 호재인가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는 전기차 등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인데요. 예. 사실 LX 세미콘 투자 시 양날의 검으로 느껴졌던 게 디스플레이 구동칩의 매출 대부분이 편중돼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업계에선 이 쏠림을 타개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서서 저희가 배당 얘기를 좀 다뤄봤는데 LX 세미콘은 배당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LX 세미콘은 배당 매력까지도 갖춘 종목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올해도 LX 세미콘이 과거 수준의 배당 성향인 30%를 유지할 것이라며 올해 예상 주당 배당금을 약 6,200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연말 배당 수익률은 약 4%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 A2J 조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은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네, 바로 이 기업인데요. 뭐 설명이 네. 필요 없는 애플이네요. 네. 몰랐다면 마음이 많이 아플 기업. 네, 네, 애플입니다. 맞죠? 네, 애플이요. 예. 역사상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 등급을 코앞에 두고 네. 있다고 해서 오늘 애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너무 합니다. 심하게 놀란 것 같습니다. 이 3조 달러 시총이면은 우리 돈으로 하면은 3,500조 정도 되는데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6배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주가가 얼마여야 시총이 한 3조 정도 나올까요? 네, 182달러 85센트이고요. 지난 금요일 장 마감한 주가가 179달러 45센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3달러 정도? 약 1.89%, 2% 정도만 오르면 되는데요. 11월 초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에 올랐다고 전해드렸었는데 9월에서 11월까지 주춤했던 애플의 주가가 보시면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상승폭이 무려 20%에 육박합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 지금 이제 보이시는 작은 점들을 제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는 1% 또는 0.62% 상승한 것에 그쳤거든요. 그리고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1.93% 상승했죠. 이에 비교하면 애플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시총은 2조 9,790억 달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조 6,243억 달러, 약 3,500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 기업들 주가 상황이 요즘에 예전 같지가 않은데 왜 네. 유독 애플만 이렇게 오르나 싶어요. 지난 네. 분기에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요. 맞습니다. 3분기에 뭐 어닝 쇼크 기록했었죠. 그리고 애플의 실적이 뭐 항상 컨센서스를 웃돈다. 이것도 깨졌고 9년여 만에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당시 원인은 이제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됐다였었는데 이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이 바로 신제품. 그러니까 두 개의 거대 시장을 겨냥한 차세대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애플카입니다. 애플카요?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애플카. 맞습니다. 예. 그 기대가 다시 부푼 계기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블룸버그에 마크 거먼이라는 이 IT 전문 기자가 있는데 애플 관련 단독 보도를 내기로 좀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 11월에 마크 거먼 기자가 내놓은 기사를 보시면 애플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가 2025년 출시를 앞두고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라는 기사를 내놓았거든요. 근데 기사가 상당히 길고 구체적이었어요. 이제 애플카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형태로 그동안 자율주행 기능이 어떻게 보면 조향이라든지 가속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 형태였다면 애플은 완전히 사람의 운전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아이폰과 맥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애플 실리콘 개발팀이 완전 자율주행 반도체 칩을 설계를 했고 소프트웨어와 연동하는 작업도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조만간 캘리포니아에서 도로 테스트에 나설 것이다라는 말까지 전해지면서 애플의 주가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애플카 얘기는 추측만 무성하고 정작 애플에서 확인도 잘 안 해주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애플카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크다라고 보여지는 것인데요. 예. 애플카의 출현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브랜드가 새로운 전기차의 출현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가입자 기반의 차량 공유 서비스 그리고 운행 공유 서비스까지 산업을 이제 앞으로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도 애플카 인력의 유출이 심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는 애플카 프로젝트 설립자 중에 한 명이고 또 애플의 AI 책임자인 이 존 지안 안드레아가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고 애플워치의 책임자였던 케빈 린치 역시 이 팀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테슬라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책임자였던 크리스토퍼 CJ 무어도 영입을 했는데요. 이 무어는 일론 머스크의 완전 자율주행 레벨 5 모델 출시 시기를 놓고 머스크와 좀 논쟁을 벌였던 어떻게 보면 핵심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월가 IB인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은 애플이 자율주행차를 출시를 하기만 하면 뭐 5년 안에 150만 대를 팔고 또 매출이 약 750억 달러, 성장률도 2배가량 높아질 것이라 전망한 바 있습니다. 뭔가 좀 기대할 만한 근거들이 감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애플카 말고 또 뭐 기대할 만한 신제품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좀 더 이제 현실에 다가온 걸로 치면 바로 내년에 아무래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AR 기기, 헤드셋 AR 기기. 또는 글래스입니다. 예.
그래서 애플카보다 더 출시가 가깝고 또 팀쿡이 차세대 아이폰과 같은 디바이스로 바로 이 AR 기기에 주목하고 있죠. 사실 애플의 시총 3조 달러를 어떻게 보면 좀 불을 지핀 것도 지난주에 발표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였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의 KT 휴버티 애널리스트가 내년 가장 선호하는 대형주로 애플을 꼽았거든요. 극찬을 했는데 이 이유를 AR, VR 신제품이 애플을 재평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200까지 올렸는데 $200로 기준을 하면 시총은 3조 3천억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AR, VR 기기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오큘러스입니다. 75% 독보적인데요. 그런데 이 오큘러스 헤드셋 혹시 써보셨나요? 예, 써봤죠. 옛날에. 저는 좀 무게도 사실 좀 느껴지고 그렇죠. 부피도 굉장히 크고. 부피감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가상현실, 아무래도 이제 VR 기기다 보니까 실생활을 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팀 쿡이 이 VR보다 AR을 좀 집중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그리고 애플 제품의 차별화 포인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애플의 AR 글래스의 경우 아이폰과 양방향 연동하는 것을 기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아이폰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큘러스 VR은 자체 구동칩도 있고 무선 네트워크가 장착된 완성형 기기라는 점에서 좀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시장에서는 애플의 첫 AR 기기가 내년 6월 열리는 WWDC에서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하반기 양산이 시작돼서 실제 제품이 출시되는 데까지는 뭐 2023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 오큘러스는 페이스북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쵸? 메타 자회사죠. 그러면 애플과 이 페이스북은 정말 앙숙관계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모로. 피할 수 없죠. 그러네요. 애플이 만들면 뭔가 좀 다를까 싶기도 한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제품에 대한 기대는 높습니다. 얼마나 이 소비자 경험 맞춤형으로 제품을 내놓을지에 대한 기대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이 언제 나올 것이다 또는 실제로 실현될 것이냐라는 데에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애플카 출시에 대해서 캐시 우드가 최근에 좀 이야기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궁극적으로 모바일 기기이기 때문에 수년간 애플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애플이 잘할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처럼 주요 인력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애플이 2025년까지 전기차를 출시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인터뷰를 나누었던 댄나이스 사토리 펀드 설립자는 애플이 빅테크 주식 중에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PER을 보면 애플이 지금 32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메타나 구글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이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격하게 상승했던 애플 제품 수요 역시 좀 소강 시즌에 접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밸런스지는 지금 애플이 갖고 있는 것을, 애플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좋은데 팔고 싶으면 팔아도 좋다라는 조언을 했고요. 또 하지만 향후 1년 안에 애플의 시총이 3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망을 제기한 애널리스트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인데요. 아이브스는 월가가 아이폰 13의 어떤 성장률을 좀 저평가하고 있다라고 했고, 또 애플의 AR 글래스가 주당 $20의 가치를 더할 핵심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월가 리포트를 보면 최고 $200를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가가 평균치는 $170 선이죠. 그러니까 현재 가격보다는 낮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